일본의 수출 규제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경고와 함께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격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보수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가 청문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연일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는 일본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제 경제인들을 불러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어제 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총평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혼연일체가 돼서 대일 그 제재에 대해서 정부와 그다음 기업과 행정부가 맞서서 이 문제를 좀 극복해 나가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업하는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기업하는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정부의 일입니다. 그럼 불구하고 일본이 터무니없는 그 이제 징용 문제에 사법부의 판단을 빌미로 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을 두고 경제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것은 기업하는 분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겠지만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렇게 부당한 일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 의원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지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전혀 엮이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어떤 나라와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 어느 쪽이 더 예민하냐, 어느 쪽이 더 취약하느냐, 이게 국제관계를 규정하거든요. 강제징용과 관련한 판결이 작년 10월에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베 정권은 이미 경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베 정권이 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단계를 보면 상당 부분 준비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선 외교부 장관이 이런 상황이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그 중요한 반도체 관련 세계 부품에 대한 그 수출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서 이제는 그 소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겠다라는 상황이 오니까 그다음에 연구하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산업부가 이 문제를 나서서 하는 것처럼 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경고와 함께 더 이상 그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그 위해가 갈 때는 그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이미 일본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마지노선을 지금 18일로 잡고 있거든요. 제3국에 의한 중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경고를 하고 그동안에 작년 10월부터면은 한 8개월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소위 적전 분열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제대로 된 실리에 입각해서 물 밑에서 물 위에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기업들이 지금 기업 총수들이 일본 가서 뒷설거지하는 이런 형국이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갑갑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현실화된 거는 드러나진 않고는 있으니까 저희가 좀 상황을 보고는 있는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억지 주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불화수소가 자국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북한에 밀수출됐다. 여기까지가 어제 버전이었고 오늘 보니까 또 그 밀수출되는 불화수소가 김정남 암살 사건에 쓰인 VX의 원료다. 말은 맞는 말인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나가서 VX의 원료가 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로 그러면 일본에서 그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통 경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살인가스. 예를 들어 1995년도 옴진리교 사건 때 지하철에서 독가스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독가스가 지금 우리가
일반출하고 있다라고 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용될 수 있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95년도 도쿄 지하철 가스 사건이 마치 예전에 간동 재지진이 우리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냐 했던 악의적인 악의적인 뉴스로 생산해서 우리 당시에 일본에 가 있던 조선 많이 예. 희생을 당했던 일이 어쩌면은 참 이게 무슨 그 돌고 돈다고요. 우리가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예. 3.1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일본이 식민지 시절에 우리에게 준 고통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경제적 고통으로 반복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일말의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NHK나 뭐 후지 TV를 통해서 생산되는 그 관계자들 또는 뭐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확인되지도 않은 뉴스를 버젓이 낸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 이제 나간 자료가 예. 또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특정 언론에 보도된 것이 또 일본 내에 보도돼서 이것이 예. 다시 수출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난해 이제 평창 올림픽을 두고 평양 올림픽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 언론에서 그것을 받아서 쓰고 그 일본 언론을 받아서 다시 자유한국당에서 재인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인데요.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그런 독가스가 어찌했다라는 얘기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발견이 됐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근데 그때는 하등 한국 정부가 개입됐거나 이런 것이 수출됐다라는 것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일본이 꽤 궁색한 모양이다. 지금 경제 보복이 자국 내에서 언론에서 비판받으니까 그 언론을 통해서 언론 좀 분위기를 또 바꿔보려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에는 참의원 선거용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뭐 VX 가스나 살인가스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일본의 진짜 속내가 뭔지 지금 이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 물론 그 얼마 안 남은 참의원 선거도 염두에 두고 있겠죠. 예.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 원래 단초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미 65년에 맺은 한일 협정의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무시했다라는 빌미를 일본의 아베 정권에게 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독가스 이런 거는 예.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일본에게 당신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물적 증명을 대라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전략 물자를 수출 통제하는 다양한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예. 국제 기구에 일본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외교적인 과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화학무기와 관련한 그런 호주 그룹이라는 또 그런 기구가 있거든요. 이런 기구에 지금 일본이 말하는 그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라는 것을 명백한 그 물증을 들어서 제시를 하고 일본이 그런 주장을 하니 입증 책임은 일본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이 문제를 클리어하는 것이 맞지 우리들 내부에서 일본은 이런 나라다라고 아무리 감성적으로 규탄해봤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제 정치에서 우리 입장이 무엇이고 실제로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바로 그렇게 설명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 정부와 뭔가 협정을 맺든 그거는 결국 조약과 같은 수준인데 그걸 맺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뒤집어지면 이 나라와 무슨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지금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일본의 협조를 받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북한 핵이 더 그 경량화되고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면 가장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나라가 일본과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일본이
상당히 이제 그런저런 불만으로 바로 이러한 그 작년 10월을 계기로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이게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그러면 이게 끝날 것이냐?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의 강제징용의 판결은 저희는 사건 분립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가야 됩니다. 예. 이것이 일본의 억지에 의해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정치적 목적 갖고 안 되니까 경제적 목적으로 지금 경제 제재로서 문제를 방향을 푼 건데요. 예. 튼 건데 거기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가스 문제를 들고 드러난 거고 북한을 지금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네. 예. 일본에서 가장 자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죠. 예. 그다음에 남남 갈등을 유발해서 그 사이의 간극을 통해서 뭔가를 이득을 보려고 하는 또 그 보수 진영이 있고 보수 언론 매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찌 보면 타산지석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골목골목마다 들어와 있는 일본 경제가 얼마만큼 우리 한국 경제 내부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인 것이고요. 국민들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이런 그 침탈, 경제적 침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바로 그런 식의 사고가 우리나라 국익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스스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로 나오면서 당시 대법관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했다. 그러면서 배상금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위로금이란 표현을 써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1965년에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부 간 청구권뿐만 아니라 개인과 관련해서도 전부 돈을 지불을 하고 그건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소멸됐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가 제기돼서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당시 위원장이 이해찬 현 그 민주당 대표고요. 네. 당시 정부 위원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어요. 근데 이미 소멸됐다라고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가 강제징용으로 피해 입은 분들의 애환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큰 소리를 치는 거고요. 거기에 또 한일 협정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거 가지고 이견이 있을 때는 결국은 제3국이 그 주도하는 중재위원회로 넘기자. 그래서 그 지금 시한을 18일로 지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자유한국당이 뭐 일본 편을 들었느니 지금 이런 거는 오히려 적전 분열만 야기시키는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아까부터 그 말씀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밑 외교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과도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구해야 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죠. 네. 그 당시 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일 관계를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깨트린다고 성토했던 그 야당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동안 36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모르셔서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러셨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명 무슨 주장을 하시는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그다음에 개인 대 기업 청구권은요, 일본 예무대신조차도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 이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이다 배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중재안을 냈는데 일본이 걷어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게 경제 보복이죠. 그건 중재안이 아니고요. 주제가 너무 이 부분에 아니요, 먼저 잘못된 주장을 하시니까 내가 이거를 일본 외무대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일본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합니까? 그럼 일본 외무대신이 일본을 너무 감쌉니다, 앞뒤 지금. 제가 감싸고 있다고 감싸고 그런 계십니다.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도 처음 민족주의 했습니다, 처음. 의병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에서 지금 뭐 경제도 엉망진창을 알겠습니다.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 마치도 가짜뉴스 많이 하지 경제가 마시고요. 네. 추경이 안 되고 일본이 경제 제재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
말씀하시고 싶은 것 제가 이 같은데 자리에서 얘기한 적 적어도 없으니까요.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안 되는 예, 거죠. 저희가 지금 일본 아니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셨다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예. 설명을 제가 드리는 말귀를 못 것이고요. 알아듣었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중재위라는 거는 잠시만요. 지금 말하는 거는 진행을 지금 좀 그 하겠습니다. 일본이 좀 하게 먼저 해주세요. 저 일본이 너무 먼저 노골적으로 기업과 지금. 기업 간에 그 기금을 다른 만들려고 했는데 자리에서 그걸 우리가 걷어찬 거는 필요할 것 문재인 같습니다.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이 예. 상황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은 감정을 좀 맞는데 절제하세요. 정의원님. 악지 예. 주장을 하면서 그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자, 마치 두 또 분 일본 잠시만요. 대일 감정을 부추기는 게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냐를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정의원님.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억지 주장입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일본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예. 얘기하는 거는 이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네, 시청자들이 보고 예. 있습니다. 지금 예, 반일 잠시만요. 아니, 지금 감정이 앵커가 반일 진행하는 감정이 거잖아요. 없는 자, 사람이 두 분, 어디 있습니까? 자, 잠시만 근데 좀 그런 식으로 기다려주십시오. 하니까 아니, 굉장히 제가 제가 얘기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당이라고 예, 말씀드리지 정리를 않을 제가 수가 없는 하겠습니다. 거죠. 잠시만요. 방송을 방해하고 일본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방송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경제 보복을 하고 있고 우리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힘을 모아서 좀 뭔가 예. 같이 지금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 일본이 여러 가지 지금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으로 저희가 풀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김현종 안보실 차장 미국 방문을 했고요. 지금 동아태 차관보가 일본 갔다 또 우리나라도 옵니다. 미국에게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우리가 물론 해결을 하면 좋지만 미국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국이 뭔가 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이 문제를 더 길게 얘기를 할 거면 예.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는 오늘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인데 네. 이거 하다 보면 아마 끝날 것 같아서 이것만 앵커의 여쭤보겠습니다. 얘기에 제가 답변을 하면 외려 일본이 미국에게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이 지난 3박 4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모셨고 예. 그래서 한국 정부를 좀 그러니까 이 문제, 징용에 대한 문제나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박근혜 정부 때처럼 좀 이렇게 일본의 입장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사 정리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와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있는 것은 북한과 예. 일본 간에는 아직 배상의 문제가 시작도 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훨씬 더 일본 정부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정부를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안을 낼 수 있고 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 외려 속내이지 않겠냐 싶고요. 지금 네. 있는 이런 그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야당과 일각의 언론과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대처를 잘못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본 정부가 뒤집어 보면 일본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배상의 문제를 할 때는 보복의 문제로 답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봐야지 미래가 보입니다. 이것은 독일이 그 2차 세계 대전 때 지금까지도 많은 반성하고 많은 반성과 배상을 했던 것을 반추해 보면 일본 정부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더 기울이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손해가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이런 억지 같은 주장 때문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바로 잡는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이야기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주제를 살짝만 넘겨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아니 혹시- 지금 질문이 미국에 미국의 대한 중재를 중재- 요구했다라는 것에 대한 좀 더 질문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네, 미국이 중재를 예. 하겠느냐라는 예.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미국이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자 예. 그건 오바마 정부가 한 일이라서 나는 별로 그렇게 그 관여할 마음이 없다라는 소극적 입장을 했고요. 예. 요번에도 지금 반도체 부품을 우리에게 수출하지 않는 문제가 지금 가장 지금 직접적인 예. 직격탄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 중재해달라고 그래갖고 켄터키 치킨 할아버지처럼 옆에서 직접 와가지고 그렇게 모든 나라가 다 자국의 국익에 따라서 이익이 움직이는 제일 거예요. 중요하죠. 예. 그게 아주 냉철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부품을 일본이 수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덕을 보는 미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하겠는지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에 전 세계 외교를 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아베가 트럼프 왔을 때 며칠씩 골프 치고 하면서 뭔 소리를 했겠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아베 정권이 그렇게 교활하면 빌미 잡히지 말라는 주장을 제가 아까부터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이셨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워낙 지금 막중한 문제다 보니까 어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고요.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가 김상조 정책실장의 롱리스트 발언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상조 실장은 일본의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서 이렇게 규제가 경제보복이 있을 때 100개의 롱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 그 롱리스트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일 관계의 문제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계신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주의 촉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관계자가 총리의 말씀을 유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곽대인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저 질의를 했을 때 총리의 답변을 저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꼬투리 잡으려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또 꼬투리 잡힐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롱리스트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본질은 아니고, 예. 그 다음에 김상조 실장께서 어쨌든 다양한 경험을 갖고 해법을 내는 분인데, 질의한 공방이 안 되도록 선을 자른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굳이 이렇게 지적을 한 뭔가 의도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롱리스트라 그러면서 그런 거 얘기했을 때 예. 다들 갸우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래전부터 롱리스트로 해서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럼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리스트만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원래 그동안에 민주당 출신의 총리 중에 물론 이제 그 보수 정당의 출신 총리들 중에도 그 답변을 잘하는 총리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낙연 총리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알려지기로는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분으로 일본 통으로 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심각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지금 그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좀 신중해라라는 경고의 그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법적 책임 이런 걸 떠나서 거짓말 논란이 되면서 이게 도덕성에 좀 흠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몇몇 분은 좀 사과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발언한 의원 중에 한 분은 예. 굉장히 검찰 얘기만 나오면 당 안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띠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 두 번째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것이 오해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야당의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 잘 됐다. 이것으로 총공세를 해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판단이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냥 일반적 국민들이 볼 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과연 검찰총장으로 적절하냐 예. 아니냐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는 본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아마 여의도에 계신 분들만 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어느 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그냥 아주 단편적이고 만말마적인 자극적인 용어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수처를 도입해서 검찰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분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야 할 적폐청산을 제대로 단호하게 하실 분인지 그다음에 권력에 휘둘리거나 야당의 정치인들이 윽박 지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휘둘려서 자기의 소신을 접는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는 분인지를 인사청문회 전 과정을 놓고 봤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2012년도 권력을 사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기무사, 경찰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 공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재판과 수사에 있어서 가장 단호하게 권력으로부터 그 독립적인 검찰 조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을 세운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자기 부하 그 검찰 내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야당에서도 어제까지의 분위기와 오늘 분위기 조금 달라지고 있다. 신중 모드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 역시도 이 문제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결격 사유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좀 당에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보면 어쨌든 법사위원 내에서 한두 분 정도가 사과할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유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유감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사족이라고 보고요. 청와대에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는 재청구 요구서를 했는데요. 야당이 현명하게 이 부분 문제는 좀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은 윤석열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한데요. 아니 지금 그 이야기 중에 무슨 말씀하실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의 국정원 댓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참 그런 그 인식 때문에 상대는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걸 귀태라고 합니까? 뭐 그렇고 우리 쪽은 저희 방송과 100% 무관한 단어. 무오류. 그 어떤 의원이 그 얘기 해가지고 유감 표명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가 이런 자리에서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 구속됐죠. 아무튼간에 그런 감정적인 그러한 그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영 논리를 가지고 우리 쪽이 하는 거는 거짓말도 약간 거짓말이고 뭐 법적으로는 모르겠고 뭐 도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뭐라 했죠?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사법 개혁을 하는데 본인 뭐 주장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왜 남의 지금 얘기를 가지고 아니요, 그 판단하십니까? 얘기에 대해서 내가 정옥 지적을 안 의원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흥분하지 말고 아니, 본인 끝까지 얘기하세요. 들으세요. 네, 지금부터 아까 식으로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본인 얘기하세요. 지금 청문 보고서가 예. 어차피 통과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걸 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베드로보다 3번 더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아까도 얘기한 그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에 소속한 정당의 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윤석열 검사가 소위 국정원 댓글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가 소속한 당의 당리 당략과 상관없이 이런 사람이라면 권력 앞에서 자기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하고 너무너무 친한 또 다른 소윤과 관련된 어떤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그 소위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말이 진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동안 윤석열 그러면 권력에 대해서도 맞짱 뜨면서 검사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소신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스타일을 완전 100% 스스로 허물어뜨렸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 그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요, 루인스키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그 국회로부터 탄핵과 관련한 그런 사달이 생긴 게 아니에요. 거짓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닉슨도 마찬가지고요. 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 보수 정당 소속의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박연차라는 사람을 만났느냐 그러는데 일면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면식. 그런데 나중에 사진 찍은 게 사진 찍었는데 둘이 찍은 것도 아니고 여럿이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면서 스스로 용퇴했거든요. 그리고 뭐 적폐하면서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왜? 허물은 덮어줄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일본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조금 약간 흥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패스트트랙 소환 관련해서 이 얘기는 좀 차분하게 나눠보시죠. 자, 4월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동물국회가 된 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계시고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고 경찰이 18명의 국회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내렸는데
4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먼저 소환 통보 받았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여당, 정의당 의원들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특권의 특권을 져줘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경찰이 소환했는데 당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9명에 대해서 소환장을 내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부터 소환하라. 여당 의원부터 소환하라. 예. 야당 의원부터 소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진화법으로 해서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논란이 됐으면 조사를 받아야죠. 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뭐 다른 이유를 댑니까?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걷어찬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 만약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날짜가 이제 백혜련 의원이 16일 날 경찰 조사에 네. 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윤소아 의원하고 같이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도 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4명과 9명은 뭐냐면은요. 한 분 4명은 감금입니다. 특수 감금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한 명이 감금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감금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9명은 의안가에 가가지고 팩스를 망가뜨리고 예. 서류를 탈취하고 그리고 방해한 행위예요. 그다음 경위들이 그 의안가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안에서 문으로 막고 집기를 예. 갖고 막아서 그래서 빠루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경위들이 등장하고 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마치 저희 당에서 등장시킨 것 양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들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명과 9명은 일반적으로 회의장 주변에서 방해해서 네. 그 선진화법 위반에 고발된 분들이 아니고요. 예. 특수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4명, 9명. 그래서 자꾸 이유를 들지 말고 이렇게 될수록 범죄 혐의만 정말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괘씸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명, 9명 빨리 소환에 응하시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지금 정치권을 향해서 또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네. 경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민주당, 한국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내는 게 있거든요. 이거 듣고 정 의원님 이야기 네. 이어가겠습니다. 권한 남용과 수사 거부로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 소환에 적극 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찰에게도 요청드립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예외 없는 엄정한 수사로 법의 공명정대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입니다. 정치와 타협의 공간인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지금 편협하고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사법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입니다. 어느 부분이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중에 좀 편협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직접 물어보시고요. 예. 제가 이 이슈가 나왔을 때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추구해야 될 게 법치라고요. 예. 자유민주주의, 따뜻한 시장경제, 법치가 보수 정당이 추구해야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런 소용돌이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수록 법이 반듯하게 서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하에서 그리고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올지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상도 못했다면 그 국회의원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여야를 불문하고요. 소환하면 소환에 응하는 게 법치입니다.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내부에서 또 당사자인 의원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고. 아니 본인들이 예. 내년 총선도 있고 불안한 거는 본인들 사정이고요. 예.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왜 지지도를 회복하지 못하는지를 이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거든요. 좀 속되게 말하면요. 거의 숟갈을 가지고 입 앞에 떠먹여주는데도 이게 조준이 안 돼가지고 떠먹지를 못하는 지금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한정당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 소환하면
소환에 응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잘못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자꾸 인치로 흘러가서 그러는데 이런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 결국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법이에요, 법. 아까 제가 모두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법입니다, 법. 그럼 고소고발 취하도 역시 뭔가 합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나요? 고소고발 취하는 할 수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상 그게 무슨 지금 친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 반의사 그렇죠. 불벌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 아니에요. 본인이 내년에 당선되고 안 당선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출석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다행히 두 분께서 어느 정도 좀 입장이 생각이 비슷해요,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한국당 상황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순자 의원 국토위원장 자리 나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그렇다. 한국당 내에서는 약속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제명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도 위원장 자리는 유지가 됩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국당이 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 정치인이 정치적 이유로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 뭐 한간에선 신안산선이 예. 개통식이 8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총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위원장으로 계속 있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없다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한간에 보기 드문 현상이죠. 자유한국당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지도부가 그만두고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재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좀 난감하고 난처하고 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사실은 2년인데 어느덧 그 이제 중진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편법으로 1년 예.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교대로 이제 진행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외려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가 2년 임기니까 그래야지 좀 일이 되죠. 예. 근데 1년만 하다 보면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뭐 박순자 의원 얘기가 맞죠. 그러나 어쨌든 자유한국당 안에서 볼 때는 1년씩 다 했는데 네. 국토교통위원장만 2년을 주장하니 저것은 윤리위원 해당 행위로 윤리위원회 해부가 된다면 내년에 박순자 의원의 공천 문제가 굉장히 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고 그럼 과연 저 박순자 의원의 움직임이 혼자 단독으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자유한국당 내부의 복잡한 저간의 개파 간의 갈등과 또는 그 동조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아니냐. 예.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은 임기가 12월이면 끝나는 거고. 공천과는 무관하죠. 현재까지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개파 갈등이라는 건 늘 존재하는데 상징적으로 어쨌든 명분과 실리에서 보면 명분은 있고 실리는 좀 떨어지는 거죠. 당은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거고 박순자 의원은 명분을 챙기려고 하는 건데 예. 어떻게 됐든지 관전평인데 지금 꽤 어려운 형국인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어려운 상황인 것 지금 같습니다. 개파 갈등도 얘기하셨는데 당 지도부가 사실 예결위원장 때는 경선을 받아들였고 지금 국토위원장은 1년 전에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늘 관행대로 해왔던 거고요. 예. 상임위원장은 2년씩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워낙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 그게 무슨 뜻이냐. 국회 내 상임위원장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한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국민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1년 하겠다 그랬으면 하고 나가야지. 이거 본인의 정치 미래에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데다가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의 리더십은 무엇이냐라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예. 이 당내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파 갈등 이런 걸 떠나서 일단 1년 끝났으면 아니 깨끗하고 쿨하게 내려오는 게 맞는 거지 이거 자체가 참 그 좀 구차해 보인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 번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원내 지도부의 영이 좀 안 서는구나라고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해석을 해주신다면 아니, 정확하게는 뭐 못하겠지만 제 해석은 아니고요. 예. 혹시 저게 또 친박과 비박의 네. 갈등이 아니냐. 예. 그래서 비박 출신들을 다 이렇게 또 심지어는 이제 김세연 의원 얘기도 예. 나오고요. 본인이 여의도 연구원장인데 요번에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다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당내의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70%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2016년에 소위 진박, 친박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친박, 비박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요. 단지 내년 총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부 지금 그 뭐라 그럴까 거의 혈안이 되어 있다. 그게 뭐 비단 자유한국당 뿐이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당내에서 쓴소리하면 벌써 배척하고 이런 그런 그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의 정당 민주주의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이 권력 구조라는 게 아무리 시스템이 바뀐다 해서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모습 자체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 한일 관계와 동급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주제가 될지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산뜻하게 내려오시는 게 그 내려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김 의원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본인이 내려오면 좋을 텐데 안 내려온다면 최후에 뭔가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중재안으로 하나 하면 예. 8월 달 신안산선 하고 나서 하고 8월까지 하시고 정기국회 들어가면 예. 위원장을 바꾸시게 하는 게 중재안일 텐데요. 감정의 골이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꽤 버티고 있을 분 같고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내 복잡한 저간의 사정과도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내의 쓴소리겠으면 배척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어련하시겠습니까? 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